대한민국이 주로 내세우고 있는 캐치프라이즈가 뭡니까?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성공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캐치프라이즈에 엄청나게 큰 금이 갈 수 있는 사건이 터진 것이죠. 야당과의 어떤 그 권력 싸움 끝에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 계엄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몇 단계를 굉장히 뛰어넘고 가는 거거든요. 아니 굳이 이게 계엄이었어야 되느냐?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나오게 된 평양에서 온 김금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틀이나 지났나요? 아직까지 실감이 잘 안 나고요. 굉장히 초현실적인 그런 사태였죠. 물론 그 시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약 155분 정도의 시간,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계엄이 해제되기까지 155분 정도 걸렸는데요. 12월 3일 10시, 그러니까 저녁 10시 한 40분경에 대통령의 그 계엄령 발표 생방송이 있었고, 그 뒤로 이제 12월 4일 오전 1시쯤에 이제 계엄령이 해제가 됐거든요. 국회의 계엄령 해지를 통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 계엄에 대해서 사실 나이가 엄청 많으신 분들은 약간 익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희 또래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엄이 있기 전에 마지막 계엄이 45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45년 만에 다시 찾아온 계엄이라는 사태, 특히나 2024년에 계엄이라는 그런 좀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놀라움을 표시하는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뭐 좀 분노하는, 화나는 그런 어떤 반응들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객관적으로 정말 드라이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엄이라는 행위 자체가 지금 뭐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계엄령을 발표하는 것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기는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수 있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 들어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계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계엄 자체는. 하지만 그 계엄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계엄 충분 조건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엄을 내리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내가 내일 계엄 내리고 싶다고 계엄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복 사태라든가 혹은 국가의 소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그 소요 사태가 우리 국민과 우리 주권과 국민의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경우 이제 계엄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로 말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전쟁 상태에 준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뭐 내전이 발생을 해서 어디서 뭐 폭동이 들고 일어나서 그 폭동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어떤 그 치안이나 이런 것에 현격한 문제가 발생을 할 때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계엄을 발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틀 전에 진행된 계엄,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계엄의 조건들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종북 주사파 세력의 뭐 여러 가지 그 준동을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 뭐 특히나 주요 쟁점으로 삼았던 게 이제 그 민주당이 지난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 동안 약 10명의 장관을 탄핵하고, 또 국회 내년 2025년도 예산안도 탄핵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다 잘라놨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 객관적인 평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금 야당이 거의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서 그 180석을 가지고 상당히 윤석열 정부를 견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견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불만, 여러 가지 어떤 불합리한 점들이 좀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한 세력들을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것 같고, 그 반국가 세력이 지금 국가의 모든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엄을 발표했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 발표된 논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논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객관적인 사실 전개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온다면, 물론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 탄핵이라든가 뭐 등등 뭐 장관 뭐 특히나 이제 감사원장 탄핵, 이 감사원장 탄핵은 좀 선을 많이 넘은 거긴 한데, 이 감사원장 탄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그 반대 행위에 부닥치고 있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것을 계엄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저는 이게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 자체는 좀 잘못된 판단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계엄령이라는 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과 그 정무적인 판단이 결합이 되어서 계엄 이후의 상황들까지도 어느 정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내려지는 게 계엄이고, 정말 정치 행위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권에 있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상 할 거면은 정말 주도 세밀하게 준비를 잘해야 되는. 근데 뭐 다 잘 아시겠지만 3시간도 안 돼서 끝났죠.
그리고 뭐 계엄군이라고 동원된 사람들도 50명에 불과했고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계엄군도 50명에 불과했고 어디서 뭐 물리적 충돌이나 그런 것도 전혀 발생한 적이 없었죠.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난 계엄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국회를 장악한 군인들은 어떤 부대인가요? 다양한 부대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고요. 특전사, 뭐 707, 수방사, 특임대 등등 그 특수작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테러 진압작전이라든가 이런 특수작전을 목적으로 하는 군인들이 투입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일반 일선 보병이나 뭐 전방 군단이나 여기서 사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707 부대는 북한을 진압할 때 투입되는 부대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부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707 부대는 특전사 안에서도 특전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요. 특전사가 있으면 특전사가 여러 개 여단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707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전사는 대북 업무를 하는 부대, 특수부대고 그 안에 있는 707은 대테러 전문 진압부대입니다. 서울이든 어디든 테러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부대가 바로 707 부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계엄령 사태를 바라보는 해외의 시각은 어떤가요? 해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주로 내세우고 있는 캐치프라이즈가 뭡니까?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성공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캐치프라이즈에 엄청나게 큰 금이 갈 수 있는 사건이 터진 것이죠. 야당과의 어떤 그 권력 싸움 끝에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 계엄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몇 단계를 굉장히 뛰어넘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굳이 이게 계엄이었어야 되느냐라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미국을 중심으로 현재 바이든 정부 내에서도 좀 많이 격앙되어 있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미 국무부의 부장관 캠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캠벨 부장관은 직접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다.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미국의 반응도 상당히 격앙되어 있고 특히나 이게 대한민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 한국이 이런 식의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이 되게 되면 이 경제적인 상황이 상당히 불안해지기 때문에 한국과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 역시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한국적인 변수가 본인들의 나라에도 미치는 영향력을 계산했을 때 이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그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고 결정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이념 하에서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그 연합체 안에서 계엄이라는 것은 사실 선택하기 그렇게 쉽지 않은 정말 선택지인데 그걸 이번에 대한민국이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그 성숙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물론 국회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155분 만에 계엄이 진압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 과정들이 그렇게 석연한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물론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계엄령 선포가 경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가장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첫 번째는 주식이고요. 주가, 즉 한국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던 외국인 큰 손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주식 상황이 안 좋아지고 불안정해지고 이게 신뢰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큰 손들이 다 빠져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빠져나간다면 결국은 주가가 폭락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환율이죠. 실질적으로 계엄이 발표되고 나서 지금 환율이 1,400원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과연 예전에 그 1,300원대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계엄 때문은 아닙니다. 환율이 올라간 것은 뭐 미국의 특히나 트럼프 당선인의 등장과 함께 뭐 관세 폭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반영된 거긴 한데 어쨌든 한국의 상황도 이 환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질적으로 많은 어떤 우리 국민들이 계엄령 소식을 듣자마자 환전부터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화폐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미국 백악관에서도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뭐 핵 공유 그룹이라든가 핵 협의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미국과 지금 우리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계엄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미국은 협상 파트너가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요. 특히나 지금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에 국빈 방문한 상태인데 계엄 명령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누굴 만나야 되고 대통령은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안 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부분에서 이제 변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변수를 관리할 수 있느냐 관리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교적인 문제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분야에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은 전국 돌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 어려움과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딜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이 어렵다.
정치적으로 어렵다, 난관이다 그러면 항상 그것을 정면 돌파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왔고 이번에 계엄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로 민주당으로서 압박을 받고 있고 특히나 감사원장이 탄핵되고 있고 감사원장이 탄핵이 되면 남은 감사위원들 중에 다른 어떤 사람이 그 감사원장 대행을 하게 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위원들이 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그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특히나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감액 예산안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서 예산을 다 난도질을 했어요. 민주당이. 그러면서 사실상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 예산안을 받아들었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 지금 2년 반 동안 약 10명의 장관이 탄핵을 당했거든요. 장관이나 장관급이.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어떤 정부에서 10명 넘는 장관들이 탄핵을 당했던 경우는 없어요. 이번에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이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2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고 즉 쉽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그 어떠한 정치 상황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선 계엄이라는 충격적인 카드를 통해서 전국을 돌파하겠다. 라는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즉 본인이 미끼가 되는 거죠. 본인을 미끼로 던져서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좀 상정되고 내일 아마 7시쯤에 탄핵안이 통과가 될지 통과가 안 될지에 대한 그 여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즉 본인의 탄핵을 어떻게 보면은 도구로 해서 결판을 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계엄령을 한 것이 아닌가. 그건 말고는 이거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이건 사실 계엄령은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발표가 되는 순간 민주당에 의해서 이 계엄령이 해제가 될 것은 너무나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약 계엄을 성공하겠다고 했으면 그 민주당의 그 국회 진입을 막고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파견한 사람은 고작 50명이에요. 군인 50명. 민주당 뭐 의원, 보좌진 다 합해서 약 2,000명 정도가 국회에 있는데 그 50명이 2,000명을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막겠다라는 것도 별로 의지가 없어 보였고요. 군인들 자체도 사실 계엄군으로 동원된 사람들 자체도 내가 반드시 이 계엄 상황에 준해서 이 민주당을 막겠다 뭐 이런 의지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을 안 했잖아요. 정말 그거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또 계엄을 해제하니까 국회가 또 바로 대통령이 그걸 받아서 해제를 했단 말이죠. 만약 내가 계엄을 통해서 승부를 보겠다. 계엄을 끝까지 끌고 나가겠다라고 했으면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선포했을 때 대통령이 그걸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안 받아도 된다는 1955년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어떻게든 버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계엄을 해제했단 말이에요. 한 2시간 만에. 그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을 통해서 계엄으로 뭐 독재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의도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이런 댓글이 달릴 수도 있죠. 네가 친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냐. 뭐 그걸 떠나서 여러 가지 어떤 법리적인 근거와 상황들을 우리가 조각조각 이렇게 맞춰봤을 때 결국은 이 계엄을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고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고 던졌죠. 이제 그거는 끝났죠. 근데 간과한 것은 메시지를 던지는 건 좋아요. 국민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어렵다. 국민의 미래 이렇게 어렵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민주당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는 걸 호소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걸 호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대국민 담화도 있고요. 대국민 기자회견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과 합법한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생략하고 뛰어넘어서 계엄이라는 매우 극단적인 걸 가져왔다라는 건 이것이 가져다줄 우리 사회의 충격파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저 같은 이 계엄령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계엄령이 발의가 되고 난 뒤로부터는 그 우호적인 마음을 철회했거든요. 저도 솔직히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계엄령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죠, 상황이. 이게 사실 대통령 혼자 몰락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가 다 몰락할 수도 있는 그 몰락이 한두 해의 몰락이 아니라 약 10년, 20년 동안 그 어떤 권력도 잡지 못하는 수준의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착잡하죠. 이게 수레바퀴 두 개가 온전하게 굴러가야 나라가 앞으로 가는데 한쪽이 완전히 찌그러져서 완전히 축소가 된다면은 또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거든요. 근데 좀 어떻게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내일 탄핵 그 쟁의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통과가 될 거라고 봐요. 추가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추가 계엄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세요? 국방장관은 사퇴했고 국방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방장관은 새로운 사람을 임명을 했거든요. 계엄을 대통령한테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과 행안부 장관이에요. 근데 국방장관은 이미 궐석이 돼버렸죠. 행안부 장관도
아마 탄핵이 될 겁니다. 곧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수장이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일단 한번 실패한 계엄이기 때문에 군부가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 상태. 말 그대로 식물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안타깝죠.